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란조차도 근현대사일 뿐 우리의 진짜 뿌리이면서 근현대사의 진실을 투영할 상고사는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급만 진실을 찾겠다는 논쟁은 그 역시 반쪽짜리 논쟁일 뿐입니다. 역사는 선조들이 걸어온 길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 학자들도 실제한 것으로 주장한 황국과 배달국까지 뭉개고 빼버리는 잔혹 행위를 스스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변절시켜 5천년 역사를 잘라버린 일제가 조작한 허구의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더 이상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민족인 황국 배달국 제14대 좌우지 치우천왕과 그 시대 상황을 특히 황국 이후 우리 한민족이 세운 배달국과 중화 화하족이 사활을 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황제 헌원의 계보 등 당시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는 배달국이 중원 황하 유역에서 고대 문명을 한창 꽃피우기 오래전부터 언어와 의식주 생활과 풍습이 이질적인 부족들이 아시아 서남으로부터 이동해 와서 나름대로 나라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사가들은 이들을 화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원 지역은 탈인 분지 내지 티베트라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발흥 지역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역사학자는 현 중국인의 조상들이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이동해 왔으며 화족의 언어 구조도 실제 동남아 언어와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순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중국어는 우리 한국어나 몽골어, 만주어, 터키어와 달리 하나의 문자에 높고 낮게 사성 발음이 있어서 높낮이 발음에 따라 같은 글자라도 의미가 다르고 문법 구성의 기본이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가 판이하게 다른 것은 한민족과 중국 화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여 언어의 상이함은 곧 민족의 다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조상이라고 하는 화족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이는 부도지에는 이들이 우리 한민족 최초 국가인 황국이 세워지기 전에 갈라져 나간 민족으로 여겨진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나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족속입니다. 하여 상고시대부터 중국 화족은 같은 조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타클라마칸 사막의 동쪽에는 몽골 고원이 펼쳐지고 사막의 남으로는 곤륜 산맥이 있고 그 밑에 티베트 고원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중앙아시아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해 왔다 합니다. 따라서 태고시대부터 우리 한민족이 세운 황국이나 배달국의 시조가 중국 화족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족의 기원지에 대해 학자들은 곤륜 산맥 남쪽 티베트 지역이 아니면 중국 남서부 지역 혹은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지역에서 동으로 이주해온 것으로 보고 있으나 확실한 결론은 내릴 수 없다 합니다. 그러나 언어학적으로 중국어는 알타이어족과 전혀 다른 진화 베터족입니다. 하여 어느 민족이든 그 민족 기원지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특히 화족은 처음에는 사천성에 모여 살았다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인구수는 평야지대인 동쪽의 배달국에 비해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 처음에는 이두 민족의 인구가 적었고 거주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접촉할 기회가 적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인구가 증가되어 민족끼리 접촉이 늘어나면서 마찰을 빚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 소통이 안 돼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심하면 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배달국 중기부터 화족은
우리 한민족보다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해 중국 내 토착민들을 대거 복속과 동화를 시켰으며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와는 어느 음식 풍속이 달라 융합되기가 어려웠으나 우리 동이족들은 언제나 지배층으로 그리고 하와족은 피지배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고대 화족의 나라가 배달 조선국의 제후국으로 있었음은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 이 두 종족은 별로 섞여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화족 제후국들의 왕은 모든 면에서 앞서간 배달족에서 모셔다 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황제 헌원입니다. 황제 헌원은 중국의 군 민족이 언제부터 국가 체제를 갖추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중화는 우리 배달 민족의 왕들을 다 자기들 조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국에 이어 배달국의 발전도 괄목할 만했던 것입니다. 하여 이 배달국 시대에 세계적 문명이 한민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위시해 우리 선조들의 장대한 문화도 꽃피어지는 청동기 시대를 맞아 더욱 찬란한 문화를 창달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들 문명을 일으킨 우리 선조들조차 자기들 조상이며 자기들 역사라고 하는데 참으로 어느 도단입니다. 하여 지금 남아있는 문헌만으로도 황국과 배달국은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엄연한 사실은 우리 황국이나 배달국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로 둔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배달국 제14대 치우천왕은 우리 배달국 위상을 한층 높인 천왕으로 자오지 천왕이라는 별칭까지 있습니다. 규현 사화에서 보면 치우천왕은 그 백성과 함께 황하 이북에 자리 잡고 유망이 새해 약해지는 것을 보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하여 우두머리 될 사람 81명을 뽑고 칼과 화살촉을 꾸준히 만들고 1년 동안 구제후의 땅을 빼앗고 공상으로 쳐들어갔으며 다시 1년 동안 12제국을 빼앗았으니 시체가 들에 가득 차서 화하 백성들을 간담이 서늘해 도망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숨어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우천왕에 대한 기록은 삼성기와 규현 사화뿐만이 아니라 중국 역사에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 그는 천황의 왕위에 오르면서 백성들과 함께 신시의 위대한 열성들의 전통을 계승해 나라를 더욱 발전시킨 것입니다. 또한 제13대 사와라 환웅 천황의 덕치로 타처의 여러 제후들이 와서 선정을 취하하며 토산물을 바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부족이 기화하기를 원하고 그 다른 백성들이 수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제13대 사와라 천왕에 이어 제14대 황위에 오른 치우천왕은 더 많은 업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규현 사화에서 보면 그는 첫째 옛 제도를 고쳐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고, 둘째는 황무지의 농토를 개간해 농산물을 증산하게 했고, 셋째로는 백성들을 호족들과 분리해 황하 이북에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동과 철 생산과 병기 제작 및 생활 도구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서토 제후의 반발을 기화로 전쟁이 벌어지자 1년 만에 구제후를 정복하고 또다시 병기를 정비해 공상을 점령하는 등 이 해에 12제후국 도합 21개 제후국을 합병시킵니다. 하여 이같이 치우천왕은 배달국 제왕 중 가장 강력한 천왕이 됩니다. 이러한 배달국 21개 제후국을 합병한 데 놀란 중국 화족이 언제부터 국가 체제를 갖췄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중화는 복희, 소전, 신농, 헌원, 소호, 전욱, 제국, 제요 등이 고대 국가를 세웠다고 하지만 이들은 모두 배달족이거나 그 후손들이라 이를 중국 역사로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역사로 본다 해도 그 수장들은 모두 배달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화 시조로 모시고 있는 헌원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봐도 이는 소전의 후손이라 여겨지는 공손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하여 이 공손은 헌원의 성입니다. 이 공손의 활동 시기는 치우천왕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즉 황제 헌원이 활동 시기가 치우천왕 시대입니다. 이 황제 헌원에 대해 신시봉기에 신농이 소전의 아들이고 소전과 소원은 고시씨의 반계 후손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여 이 헌원이 신농과 같이 소전의 아들과 같이 보이는 기록도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헌원이 소전의 후손이라면 분명 배달족 계통입니다. 따라서 치우천왕의 중원 21개국 정벌은 같은 동익의 나라를 정벌한 것으로 이는 중국의 역사에 편입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는 신시봉기에는 황제 헌원이 토착민의 우두머리였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하여 황제 헌원이 어떻게 서토에 가서 왕이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황제 헌원은 분명히 배달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고대 황제로 추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이는 중국의 국조나 역대 왕의 다수가 배달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역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제 아무리 역사를 왜곡해도 우리 역사서에 분명한 기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여 엄정한 결론을 내리자면 헌원은 서토에 가서 왕이 된 배달 민족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치우천왕과 황제 헌원은 어떤 관계였나 보면 화하족은 선진 배달국의 영향을 받아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나라 체제를 갖추고 처음에는 배달국의 제후국으로 산악지대에 살았으나 배달족과 어울려 살면서 개화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 이 중화인들도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을 본받아 계명을 하게 되면서 동족의식과 단합력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하인들은 강대 민족이 되기 위해 계획성을 가지고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또한 자신의 가족과 친척과 국가 민족을 위한 희생 봉사 정신 함양을 고양시켰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선조들의 전통인 상부상조하는 민족성으로 발전해 오늘날까지도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어올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됐을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경우 우리가 그들을 깨우쳤으나 은혜를 오히려 유민의 한을 품고 원수로 갚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화인들도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을 본받아 계명하게 되면서 동족의식과 단합력을 키우고 강대 민족으로 커 나갔던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중국인은 상품 구입을 하는 것도 가까운 곳에 상점이 있어도 그들은 거리가 먼 같은 중국인의 상점으로 가서 구입하는 예를 지금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의 체면 불구하고 실사구시 정신 또한 우리와는 다르게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중국은 아시안게임 때 우리의 전자장비며 인력으로 도움을 받고 아시안게임을 치른 그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상품도 몇 배 더 많은 국가 경쟁력을 가진 대국으로 발돋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인 절약의 DNA가 고대부터 철저하게 실사구시 전통이 이어져 온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용하고 답습하는 것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는 황제 헌원도 배달족이었으나 중국인들은 그를 황제로 모시고 우리 배달국 14대 치우천왕과 운명적인 치열한 싸움을 한 것을 보면 중국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하족과 우리 동족과 대치 관계를 다시 살펴봐도 이는 상고사 중국 역사는 우리의 역사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우천왕은 1년 만에 구제후국을 정복하고 또다시 병기를 정비해
공상을 점령한 뒤 12제후의 나라를 합병했던 것입니다. 이후 치우천왕의 훌륭한 정치가 공상에서 떨치게 되자 이에 헌원이 백마를 이끌고 와서 싸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에 치우천왕은 탕록을 포위 공격하고 앙계를 일으키니 헌원의 군사들은 겁에 질려 도망칩니다. 이에 치우천왕은 이곳에 성을 쌓고 회대를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에 헌원은 그 위세에 눌려 그의 무리들과 함께 황복하고 신하가 됩니다. 하여 당시 서토 사람들은 치우천왕이 동과 철로 제작한 투구와 갑옷 등을 처음 보고 그들은 치우천왕을 가리켜 구리머리에 새 이마를 가진 분이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를 사마천 사기에서 제후가 다 와서 복종하되 치우가 가장 포악해 천하가 능히 하지 못하고 헌원이 섭정함에 치우 형제 81인이 있어 짐승의 몸으로 사람의 말을 하며 머리는 구리요 몸은 새이고 모래를 먹으며 오구의 장대와 칼, 창, 대노를 만들어 천하를 흔드니 치우는 옛 천자의 칭호다라 했습니다. 하여 당시 치우가 새 갑옷을 입고 투구를 만들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구리로 된 머리에 몸은 새로 된 치우라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현재 배달국 좌우지 환웅천왕까지 중국의 선조로 둔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역사를 훼손시키는 일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 교재도 이제는 제대로 바로 쓰여져야 하는데 아직도 일제 황국 식민 사관 범주에서 못 벗어나 헤매는 것은 아주 슬픈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 나의 기록은 내가 기록을 하듯 우리 민족의 역사 기록은 남의 나라가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치는 정글과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국가든 자기 나라의 역사는 불리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역사는 우리가 챙기고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